서재 야외록입니다. 서재는 글방이고요. 야외는 밤에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방에서 밤에 모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볼게요.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자, 이름이 안 나와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르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이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 가난해도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자, 은거의 삶이죠. 두문불출, 문을 닫아 걸고 나가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떠나 은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에 차 있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은거하고 두문불출했다. 책을 즐겼다.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고독사? 이웃집이 얼굴을 못 본 거는 뭐 요즘처럼 아파트도 아닌데 옛날엔 다 그냥 담장 너머로 다 보였거든요. 뭐 아무튼 말이 그렇단 얘기죠. 세월이 대왕락에 든 해. 요거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그냥 연도를 나타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 기온이 깨끗하고 고요했다.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요런 건 이제 묘사죠.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뜻이 오싹 생겨났고, 이 송옥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시인인데요. 중국의 4대 미남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잘생긴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 시인인데 옛날에 이제 시인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시를 지으면서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뭐 아무튼 근데 이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지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한 문학의 파까지 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중국 고사고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백이 달을 즐기던 흥취가 은근히 일어나다. 이백도 중국의 매우 유명한 시인이죠. 자, 그래서 중국 고사, 중국 시인들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밤의 정취가 아름다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서당을 걸어나와 뜰을 거닐며 혼자 읊조렸다.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이웃도 적다. 고즈넉하다라는 것은 이제 고요하고 적막하다. 약을 찐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술잔을 멈추어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꼬. 단풍나무 숲속에선 이슬방울 듣는 소리. 여기서 듣는 건 떨어지는이에요. 듣는다.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대목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일지 않네. 이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웃도 없죠. 누구한테 물어보겠는가. 그 다음에 고요하다. 그 다음에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먼지도 없다. 깨끗하다. 봉황색인 누각 떠나온 지 지금 몇 해런가. 여러분, 봉황색인 누각은, 봉황은요 왕을 가리키는 동물이에요.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동물이죠. 왕을 가리키는 동물. 황제를 가리키는 동물은 용이죠. 네, 황제를 상징하는 건 용이고, 황제 밑에가 왕이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건 봉황인데,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죠. 조선은. 황제는 중국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봉황은 왕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봉황색인 누각은 임금이 있는 누각. 한양, 서울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떠나온 지 지금 몇 해런가. 미인을 어찌 만나뵈랴. 그러니까 여기서 미인은 이제 임금을 뜻해요. 미인을 어찌 만나뵈랴 더욱 싫음겹도다. 근데 이 사람이 위에 나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그래서 은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곁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임금 곁을 떠나온 지가 몇 해런가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임금 곁에 있었던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옛날 선비들은. 어쨌든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지금 그 적막한 곳에 있는 것을 약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네요.
그죠? 속수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뭐 원래도 인적이 없지만 호련 그런데 그러니까 인적이 없었는데 호련 글방 안에서 두런두런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하여 여긴 뭘 도둑이 들어.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가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대낮 같았다. 창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자, 이 네 사람이 누굴까요? 갑자기 어디서 네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 다음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자, 요거는 이제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뒤에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그 보기 부분에 나와 있어요. 문방사후를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네, 문방사후를 의논했습니다. 요걸 이제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문방사후인 건데 여러분 문방사후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글방에서 글을 쓸 때 선비들이 사용하는 네 가지의 물건을 네 명의 친구라고 표현을 해서 문방사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루, 붓, 종이, 먹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사람이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다. 벼루가 이렇게 생겼죠. 까맣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느낌 있게 좀 묵직하거든요. 중후하게 생겼죠. 그래서 벼루가 요렇다. 그 다음에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도드라졌다. 이게 뭐야? 털이 보인다는 거죠. 모자를 벗었으니까 머리털이 보이겠죠? 바로 붓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롭게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흰옷에 관건을 썼다. 이거 종이를 의미합니다. 하얀 거. 백옷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그 다음에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이거는 먹이에요.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고 작달막했죠. 먹이 이게 갈다 보면 작아져요. 그래서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이게 먹입니다. 그래서 요 네 명의 문방 사후를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치임을 알 것인가? 네, 그와 버탈이라. 요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면요. 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짓으로 삼고 죽음을 참으로 삼고 움직임과 고요함과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치임을 알 것인가? 그와 버탈이라. 이게 뭐냐면 삶의 참된 진리,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참된 진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몸뚱이이고 뭐 삶이 거짓이고 죽음이 참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하나이고 흙과 백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벗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때 보면 움직이죠? 붓은 움직여요, 그죠? 먹도 움직이고 고요함, 멈춰있는 거, 벼루, 종이는 멈춰있죠. 흙과 백, 종이는 흰색이고 먹으로 이제 글씨를 쓰면 흑색이 되죠. 근데 그거 흙을 백에다가 쓰잖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치다. 그러니까 이게 붓글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글씨 쓰는 것. 그래서 이 문방사후를 통해 글씨 쓰는 일을 표현한 것.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의 어떤 참된 진리라든가 글 쓰는 것의 원리라든가 뭐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하기를 사여여뇌라면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자, 이건 이제 장자라는 글에 나오는 네 명의 친구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여여뇌처럼 절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흰옷이 말입니다.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진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이제 위에 이 사람 한 사부를 말해요. 원래 이 방의 주인이죠. 그랬더니 벗은 모자가, 이 흰옷은 종이죠. 벗은 모자는 붓이에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이게 그 문방사후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사실 가능만 하다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좀 써놓느라고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원래 이걸 모르고 봐도 아니 혼자 산다고 했는데 누구와 같이 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원래 이 방에 사는 애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살갗을 문지르고 이건 뭐예요? 먹이죠. 뼈를 부딪히고 벼루, 머리를 적시고 붓입니다. 등에 물이 스며드는 등. 이건 종이죠. 그래서 먹과 벼루와 종이와 붓과 종이가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우리가.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네는, 여기 자네는 종이에요. 나는 붓이죠. 얘는 종이.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종이가 팔랑팔랑 날아다닌다 이거죠. 저 사람은 운명이다 하고, 얘는 아마 먹일 거예요. 먹은 쓰면 점점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흠결이 생겼다. 이제 벼루죠. 벼루는 이상하게 여기저기 부딪히면 쉽게 흠집이 납니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됐다 이거죠.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됐어.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산다고.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고는 조원진이 올린 사표. 자, 조원진은 중국의 재상이었던 인물이고 올린 사표의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고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읊으며 몇 차례 오열하는 소리를 내니. 약간 성격 이상해요. 갑자기 위에서는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오열하는 소리를 냅니다. 자, 이거 인용이죠. 중국 재상 조원진의 사표라는 글을 인용했어요. 좌중이 모두 얼굴을 감싸주고 흐느끼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닦기도 했다. 흰옷이 말하기를 한갓 남녘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쓸데없는 감상에 빠진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알아두자면 이거는 쓸데없는 감상에 빠진 사람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이 초나라가 나오면 뭐 초나라, 기나라,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송나라, 이런 나라들이 나오면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건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 송나라, 기나라는 망한 나라. 뭐 물론 이제 나라가 다 망했지만 약간 좀 어처구니없이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좀 멍청이야 이런 취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나라 사람들, 기나라, 초나라, 송나라는 조금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멍청이들이야 이렇게 말할 때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초나라 포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초나라 사람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고, 초나라 사람들은 좀 쓸데없이,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감상에 빠져 있는 뭐 이런 사람을 나타내요. 써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좌에서 내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 흘리는 지금 얘네를 말하는, 지네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포를 달랠 것인가. 자,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뭐 하냐, 슬프기만 하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벗은 모자를 희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만 울자는 거죠. 울지 말고 회포를 달래자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벗은 모자를
희롱하는 겁니다. 놀려요. 놀리면서 이제 뭐 장난치면서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 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컬으니 되겠는가? 이 뭐냐면 얘가 좀 이 말을 했잖아요. 흰머리 늙은이 어디로 갈꼬? 일편단심은 쓰러지지 않으리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지금 얘가 까는 거예요. 웃기시네. 네가 흰머리냐? 너 검은 머리잖아.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또 일편단심 같은 소리 하네. 너 속이 비었잖아. 이건 뭐냐면 여러분 붓대를 대나무로 만들어요. 이제 너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속이 있긴 뭐가 있어? 단심이 어디 있어? 네가 속이 텅텅 비었는데 라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을 두고 지금 놀리고 시비 털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게 장난이에요. 희롱하는 거야. 그랬더니 버섯모자가 웃으며 말하잖아요. 그죠? 웃으며 말합니다. 고루하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자,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종이가 한 말이죠. 흰옷이 이렇게 놀리니까 버섯모자가 반격을 하는 거죠. 어이구, 너는 시를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시알못이네. 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흰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자, 여기서 흰바탕에 색을 칠한다. 이게 뭐냐면 시를 쓴다는 거예요. 시를 쓴다. 그러니까 너는 시를 쓴다는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에이, 시 쓰는 것, 시를 쓴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게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에게 눈짓하며 이르기를 두 사람은 입을 닫게나. 니넨 둘 다 몰라. 이런 얘기예요. 니네가 무슨 시를 안다고 지금 입을 벌려.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 하는 자라야 시를 말할 만해. 야, 나 정도 돼야 시를 말하는 거지. 깎고 갈고 쪼고 문질러야 시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른다. 절차탁마예요. 이게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른다를 한자로 하면 절차탁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절차탁마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뭘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르냐면 이렇게 해서 성품을 다듬는, 그러니까 원래는 옥인데 옥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예요. 아이고, 사치 아니고 가지마. 사치가 아니라 가치 있게. 그러니까 옥이라는 게 처음에 옥돌을 캐면 이게 뭐 삐쭉삐쭉하고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갈고 닦고 쪼고 문지르고 해서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야 이게 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절차탁마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절차탁마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갈고 닦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먹이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먹이니까 먹이 원래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르는 걸 하거든, 먹으로. 그래서 이제 먹을 가는 거잖아. 먹을 갈아서 이제 먹물을 만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차탁마하는 사람이야. 나는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르는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성품을 가다듬고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 정도 돼야 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잘난 척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이? 자, 그랬더니 까만 비단옷이 또 얘를 희롱해요. 먹을 희롱합니다. 까만 비단옷은 벼루죠. 그랬더니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게 타산지석이에요. 다른 산의 돌로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 이게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은 들었어도 먹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절차탁마는 옥을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르는 거란 말이야. 원래 옥을. 근데 이 먹이 깎고 갈고 쪼고 문지르긴 하지만 얘는 옥은 아니잖아. 그죠? 옥은 아니죠. 근데 먹은 자기를 요걸 하고 있으니 나는 절차탁마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절차탁마하는 사람이라야 시를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까만 비단옷이 야, 절차탁마를 누가 먹에 쓰냐? 옥에 쓰지. 넌 옥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시비 털고 있는 거예요. 야, 먹을 다듬는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 절차탁마 너 아니거든? 옥이거든? 이렇게.
여기 보면 써놨어요. 절자탕만은 옥을 다듬는 것이지 먹을 다듬는 것은 아니라는 의도로 먹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을. 그 다음 볼게요. 그러자 검은옷이 말하기를 거룩은 과연 옥은 아니지 하고는 서로들 손을 한 대 잡고 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분위기가 농담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비 털면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먹도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래 뭐 맞아, 난 옥은 아니지,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네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을 지켜보던 선비, 이 방의 주인이죠. 아까 뭐 맨 처음에 나왔던 한사부, 그들이 물괴라는 것을 알고, 물괴는 이제 사물이 귀신인 거, 사물 귀신. 그들 앞에 나섭니다. 선비와 네 사람은 서로를 소개하고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네 사람은 자신을 멀리 내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웠으나 말똥말똥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럼 이게 꿈이 아니야. 이해돼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몽유롭게 소설로 볼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제가 꿈이 아니다, 유사몽유롭게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왜 유사몽유롭게라고 말하냐면, 꿈은 아니지만 사실 꿈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은 아니지만 몽유롭게처럼 현실, 꿈 현실인 것처럼 제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꿈이었다라고만 하면 몽유록이랑 똑같아요. 꿈이었다라고만 하면 몽유록이랑 완전히 똑같아. 근데 꿈은 아니었어, 그거 빼곤 똑같기 때문에 유사몽유롭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몽유록은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꿈이 아니었어요. 몽유롭게는 아니고 유사몽유롭게로 봐야 된다. 만났던 일을 뒤미쳐 생각하니 거의 알 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시동이 이상하게 여겨와서 여쭈기를 오늘은 어째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하니 선비가 답하기를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를 읊조리며 정을 풀다 보니 아침에 고나게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는 일어나 방 안에 붓과 벼루와 종이와 먹을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도기벼루는 바람벽 흙덩이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어서 흠집이 있었다 그랬죠. 한 자루 있는 붓은 붓대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대나무죠? 속이 비어있죠? 머리 갑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그래서 노둔하다고 욕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 하나 있는 먹은 갈지 않고 남은 부분이 채 손끝마디만큼도 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얼마나 살겠냐. 뭐 저 사람은 운명이 다했다, 이거죠. 벼루는 흠결이 생겼고, 종이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고, 붓은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얼마 안 남았고, 종이는 며칠 전 시동이 여기 투박한 당나무 종이가 있으니 장독 뚜껑을 덮겠습니다 하여 선비가 그러려무나 한 것이었다. 방 안에 없네. 아이에게 종이를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더니 깨끗하고 두꺼웠다. 이로써 모든 것이 분명히 이해되었다. 즉시 그 종이로 나머지 새 물건을 싸고 으슥한 곳에 묻으며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제사를 지낸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헤어져야 할 때인 거죠. 갈 때가 됐다. 낡아서 버려야 할 때가. 그런데 이제 멀리 보내지 않고 제사를 지내 묻어주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멀리 보내지 않기 위해, 아까 뭐 멀리 보내지 말라고, 멀리 내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원래 이제 제사를 지내주는 건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물괴잖아요. 귀신이잖아. 이 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주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징을 볼게요. 특징. 갈래는 고전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몽유롭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죠. 꿈이 아니야.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몽유롭게로 볼 수는 없지만 유사몽유롭게로 본다. 그 다음에 가전도 아니에요. 가전체도 아니야. 왜 가전이 아니냐? 가전은요,
가짜 전기문.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인물에 대한 전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일대기적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인물에 대한 전기의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전으로 볼 수도 없어요. 전기 소설도 아니에요. 이 전기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명훈 소설, 뭐 이렇게 좀 신비한 사랑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전기 소설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적이긴 하죠.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전기 소설로 보지도 않고 몽유록 소설도 아니고 가전도 아니다. 약간 좀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징을 보면 사물의 특성을 반영한 사람의 모습, 그죠? 의인화했죠. 원래의 사물,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사물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뚜렷한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서사가 전개된다. 갈등이 없이 서사가 전개된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